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이라는 것이 특히 국제 무대에서도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배제해도 된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선과 악의 대결로만 놓고 보면은 이 전쟁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오늘 모신 분은 생명대학교 류한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요즘 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켈로그 특사가 우크라이나 분할을 2차 대전 직후에 예, 독일처럼 예. 이렇게 구상했다는 뉴스들이 좀 나오는데 이게 예. 어떤 배경에서 나온 뉴스입니까? 그래서 제가 봤던 기사로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동쪽을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죠. 네. 근데 그 땅은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관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뭐 중부 지역일 텐데 그쪽은 뭐 그 뭐랄까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유럽 국가의 평화 유지군이 들어가서 관리하고 나머지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관리한다, 뭐 이런 식일 텐데요. 이게 그 3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뭐 근데 군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뭐 자칫 잘못하면 영토 분할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신호일 텐데, 뭐 제가 아무래도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럽에서 전쟁을 할 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전쟁 배상금 그리고 영토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마지막 제국주의 전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을 연합국이 공동 관리하면서 그 관할권을 나눠서 그러니까 영국, 미국, 프랑스, 그다음에 소련이 그 독일을 공동 관리하는 어떤 그런 형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전쟁이 전쟁 뒤에 뭐 배상금이라든지 영토 분할 같은 관행은 사라졌습니다. 네. 네, 그런다가 그 관행이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관행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되살아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한 전문가 중에 그러니까 이문영 교수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서울대학교 그 평화통일연구소 교수인데 이분이 아주 뭐랄까 적합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갔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이 전쟁으로. 그래서 그 전까지 사실은 뭐 열강이 그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약소국을 뭐 분할하든지 이렇게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것을 안 하는 척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강대국들이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약소국의 영토를 분할하는 어떤 그런 가치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 어떤 시초가 바로 이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러우 전쟁. 근데 지금 마무리가 좀 돼가고 있는 거긴 합니까? 아무래도 그 전쟁, 전황이 확실히 러시아 쪽으로 확연히 기울고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고, 이렇게 힘의 어떤 균형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전쟁이 아주 뭐 오랫동안 지속될 것은 않은데 그래도 뭐 휴전하는 과정이 사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종전까지 가려면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어떤 러시아의 승리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좀 되기 시작한다면, 이게 푸틴에게 정치적인 승리를 주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전쟁 배상금은 이 침략당한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줄 수 있을까 러시아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러시아가 뭐 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어떤 거액의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닐 텐데, 사실 영토를 차지한 것 자체가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관여한 국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전쟁 배상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의 지하자원과 각종 이권을 미국 이득이 되게 가져가서 톡톡히 뭐랄까요, 지금까지 그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회수하는 형태로는 전쟁 배상금이라는 어떤 그런 관행이 되살아날리라고 보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을 해주는 예. 상황은 또 안 생기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전쟁에 이긴 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유리한 상황에 있는 나라가 그 반대에 있는 나라에게 그 돈을 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아마 푸틴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뭐 유럽 EU 국가들이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예, 무기라든가. 예. 근데 EU 러시아의 대부분의 자산 좀 동결된 것이 유럽 쪽에서 동결이 됐기 때문에 예. 그 EU 국가들은 그걸 담보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준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했는데 이게 그 전쟁이 3년 지속되면서 도저히 그 나라 경제라든지 재정에도 부담이 되니까 다른 방식을 찾는데 그 한 방식이 뭐냐면 해외에 있는 러시아 재산을 동결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방안이 모색이 되고 일부 시행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어쨌건 미국이 주도하는 뭐 여러 가지 상황, 이게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처럼 그렇게 나누자. 예. 뭐 이러저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주장, 예. 입김, 의견 이런 거는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 피도 눈물도 인정사정 없는 국제 관계란 말을 하는데 이 국제 무대, 외교 무대에서 힘약한 나라가 그것도 전쟁에 패배하는 나라가 얼마만큼 심한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로 우크라이나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 뭐 지난번 뭐 히토리를 포함한 천연 자원들에 대한 그 채굴권 이거를 뭐 요구했던 거는 뭐 워낙 뉴스에서 크게 나와가지고 예.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보니까 러시아 가스 통제권 예. 이것까지 요구한다 하던데 예. 미국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 뭐 이게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 그 비즈니스맨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손해를 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상대로 그런 어떤 요구를 했다고 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그 뭐랄까요 그 협상 스타일이 상당히 큰 요구를 한 다음에 살짝 양보하면서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는 그런 전략을 러시아를 상대로도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근데 하여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참 지난번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TV에서 막 서로 예, 설전을 하고, 예. 설전이라기보다는 완전 망신당했죠. 그렇죠. 그 나름대로는 이제 어떻게 말할까요? 항거하고 목소리를 냈는데 상대가 또 트럼프고 또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몰래 국내 안에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어떤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를 일부는 봤을지 몰라도 얼마만큼 그 뭐랄까 국제 무대에서 우크라이나의 목소리가 무시당할 수 있는가를 전 세계에 그 뭐랄까 알려지는 그런 치욕을 당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의 이 러시아 가스관 통제권까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그걸 받아내겠다는 것보다는 그 여러 가지 협상 전략상 자꾸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는 걸로 봐야 될까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국가가 뭐 파산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기대여법을 통해서 이게 무상 지원이 아니라 무기대여법을 통한 원조기 때문에 일종의 외상이거든요. 이 외상을 받아내는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자체 경제력을 가지고 그 갚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 둘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이제 뭐 일종의 현물 내지는 그 우크라이나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익원을 히토류 개발이라든지 가스 쪽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향후에 그 경제를 재건하고 국가를 재건하려면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권을 미국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밖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우크라이나를 협상 대상에서 빼고 러시아하고 단독으로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빼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젤렌스키나? 글쎄 뭐 우리가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뭐 그 작은 협상에서도 당사자가 많이 있으면
서로 이게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어렵죠. 근데 국제 무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트럼프는 여기서 빨리 전쟁을 종식해서 자기의 어떤 그 나라 안팎에서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 뭐랄까요,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그러니까 러시아와만 그 1대1 어떤 그 절충 협상을 시도할 것이고요. 따라서 이 뭐랄까요,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이라는 것이 특히 국제 무대에서도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힘약한 우크라이나를 배제해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철학이 반영이 됐고, 강한 자, 즉 푸틴과의 협상만이 자기에게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어떤 그 트럼프의 철학이 이렇게 발현됐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강성주의자로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 어떤 그 우크라이나의 현재 핵심 그 권력들 여기를 뭐 나치의 후예로 보시는 네, 그런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여러 가지 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그 좀 불편한 시각 있으신 분들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희극인으로 배우로 활동하다가 그 드라마가 그 상당히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 인기를 등에 업고 정치계에 뛰어들자마자 대통령이 되는 그런 특이한 경력을 밟아왔는데,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사실 권력 기반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지지가 사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금방 그게 완전히 식어버렸었는데, 그때 자신의 권력 기반을 찾아야 되는데, 그 권력 기반이 됐던 정치 세력이 조금 뭐랄까, 차가운 어떤 그 학술적 용어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의 강성 민족주의 세력이었을 텐데, 이 세력을 푸틴 대통령 측은 뭐라고 불렀냐면 네오나치라고 불렀습니다. 네오나치. 왜 네오나치냐면 결국 그 1940년대에 전쟁을 일으킨 독일과 유럽의 그 나치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연계되어 있냐면 1941년에 그 나치 독일이 그 소련을 침공했을 때 그 한 갈래가 그 우크라이나를 가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소련군과 독일군이 격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꿈꾸는 정치 세력이 존재했고, 그 정치 세력이 일단은 소련이 붕괴돼야지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소련의 적이 나치 독일인데 적은 내 친구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 나치 독일에게 부역을 하고 적극적으로 소수민족이라는 유대인 학살에 관여했거든요. 그 세력이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패망이 된 다음에 지하로 잠복했다가 1991년에 다시 독립한 우크라이나에서 정치 세력으로 뛰어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 세력이 결국은 젤렌스키와 제휴관계에 들어가서 젤렌스키를 떠받쳐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계속 그 강조하고 부각하고 선전해서 전쟁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푸틴의 전략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정 정도 사실과 일정 정도의 정치적인 어떤 선전이 섞여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젤렌스키가 네오나치 세력과 완전히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번 전쟁의 성격도 이 네오나치 세력의 어떤 그 강성 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이 나토의 팽창주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이 전쟁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의 어떤 팽창, 여기에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거 참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강대국이고 되게 호전적인 러시아가 약소국이고 선량한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했다는 식으로 해서 선악의 대결로 보는데, 그러니까 물론
전쟁을 먼저 일으킨 측이 잘못을 했고 침공을 당한 측은 억울하다. 뭐 이런 구도는 사실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그거 하나만으로 설명될 수 없거든요. 훨씬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런 경우고요. 성과 악의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으로만 전쟁을 파악한다면 이 전쟁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나치가 동진해 오면서 러시아의 세력권을 침범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서방의 팽창 내지는 러시아 침공으로 당했던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방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심, 네. 아니 혐오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러시아의 그런 행동을 팽창주의적이고 호전적인 행위로 보면서 이제 비판을 가해 왔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네오나치 세력과의 가 맞물리면서 복잡해지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2022년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침공하기 전에 이 서방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그 나치와 절연하지 못하고 파시즘적인 성향을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을 상당히 비판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2022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서방의 논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파시즘의 뭐랄까요 기울어가는 그러니까 파시즘 성향을 보이는 위험한 국가라는 어떤 그 논조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러시아의 어떤 팽창에 맞서는 그 세계의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의 보루로 우크라이나가 설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이 전쟁이 얼마만큼 복잡한 전쟁인가 그리고 현실을 뭐랄까요 알리기보다는 이 전쟁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프라파간다가 얼마나 그 언론을 뭐랄까요 장악하고 전 세계에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우리가 그 러시아 어쨌든 공산주의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냥 약간 좀 예. 적대적으로 좀 봐왔는데 예.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뭐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윤리와 도덕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전쟁을 먼저 일으켜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게 만든 러시아를 비판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아니면 사회생활도 그렇고 특히나 국제관계에서 이 도덕과 윤리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만으로 현상을 보면은 복잡한 그 사정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게 되고 그 어떤 복잡한 그 본질과 어떤 요인들을 우리가 모르면은 그에 대한 대처가 사실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쪽에서 우리 사실은 한반도 그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먼 나라,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그 뭐랄까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반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흑백, 선과 악의 대결로만 놓고 보면은 이 전쟁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잘못 이해하면은 대처 방법이 잘못 나오고 대처 방법이 잘못 나오면 우리나라의 국익이라든지 여기도 큰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그 뭐랄까요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어떤 역학관계와 연계해서 지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대해 비판적이고 배타적인 입장을 취했고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우호적이고 네. 동조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이것이 뭐 도덕적으로는 나름대로 어떤 뭐랄까요 올바른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그 이후에도 앞으로도 계속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나라이고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와도 아니면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큰 지분을 가진 국가인데 이 국가와 척을 진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우리나라 경제에도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좀 착잡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만큼 좀 뭐랄까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여튼 원론적인 얘기지만 한번 제가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유럽에서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망신당했던 젤렌스키를 환영을 하면서 뭔가 격려하고 예. 뭔가 자꾸 후원자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예. 뭐 이제까지도 후원자였지만 더 뭔가 예. 해주려는 근데 이번에 그 독일의 차기 총리 타우러스 미사일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예. 의향을 밝혔잖아요. 근데 이건 예. 사거리가 한 500km 정도 되는 거라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예. 이것도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확전이 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새로운 독일 총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미국이 빠져나가서 생긴 공백을 서유럽 국가들이 메우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일 텐데요. 근데 그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그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중심부, 예를 들면 뭐 모스크바라든지 그 주변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큰 위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면서도 푸틴 대통령이 안정적인 지지율을 누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러시아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인 모스크바가 사실 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주로 그 주변부에 네. 있는 그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젊은이들이고 이 모스크바에서는 오히려 경제 뭐랄까 호황까지 부과하면서 오히려 전쟁 이후에 뭐랄까 뭐 삶이 더 그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뭐랄까요 그 푸틴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는 것인데 만약에 모스크바 주변에 이런 전쟁의 공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러시아 여론이 바뀔 상황이 되고요. 네. 뭐 군사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게 상당히 그 푸틴에게 큰 타격이 가해질 텐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노리고 우크라이나가 뭐랄까요 그런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난해 그 가을인가 겨울인가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네. 핵 그 이용 교리를 바꿔서 예전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네. 교리 개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타격하는 적대 국가뿐만 아니라 그 적대 국가를 도와주는 무기를 제공해주는 국가에게도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런 교리를 바꿨거든요. 근데 그 교리에 따르면은 만약에 독일이 우크라이나에게 타우루스 미사일을 지원한다면 네. 독일도 타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전쟁이 확전이 될 텐데 어떻든 간에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독일 신임 총리의 그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뭐랄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독일은 우크라이나 지원 의사를 바꾸지 않겠다는 대외적인 뭐랄까요 그 입장 표명일 것이고 실제로 뭐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해줄지 몰라도 그런 식의 대량 살상 무기를 과연 지원해줄까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미국이 빠져나간 뒤에도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어떤 그런 관계는 유지가 될 텐데 이런 전황을 바꿀 만한 그런 엄청난 무기를 지원해 준 데에는 현실적인 위험이 따른다.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그 핵 보유 국가이고 미국 다음 가는 2, 3위의 핵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생각하면 그 독일 신임 총리가 사실은 그런 행보를 현실화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한 그 발표를 들은 예.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지금 나온 게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트럼프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어떤지 모르겠는데 푸틴 대통령도 사실 그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는데 항상 그 크레물린 정치계를 보면요 이제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그런 식의 즉각적인
뭐 입장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그 호전적이거나 공격적인 어떤 자세로 비춰줄 만한 발언을 하지 않고 그 발언을 대신 누가 해주냐면 보통 메드베제프라고 하는 인물, 예전에 그 대통령을 한번 지냈었던 그 푸틴 대통령의 그 측근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상당히 뭐랄까요, 격앙된 경고성 발언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것이 그 뭔가 더 확전으로 가는 네,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일 신임 총리의 그 미사일 지원, 타우루스 미사일 지원 발언이 일종의 그 뭐랄까 블러핑이라 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전쟁의 그 확정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 더 번져서 유럽 전체의 그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졌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인가 뭔가 빌미가 돼서 더 이게 확전될 수 있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역사를 보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 상황인데 돌발적이고 비합리적인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서 이게 불꽃이 튀어서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전쟁이 번지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전쟁에서도 이제 불길한 느낌이 생긴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 한번 체크해봤고요. 지금 또 나온 뉴스를 보면은 또 긴박하게 돌아가는 게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 민간 도심을 또 공격을 해가지고 또 사상자가 많이 났는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되게 그 축일로 보는 그 하나의 그 종료주일, 네, 종료주일 기념일날 이런 일들을 좀 벌렸단 말이죠.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일단 그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휴전을 촉구하고 협상을 요구했을 때 순순히 따라가진 않겠다. 그래서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의 어떤 행동 방침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에 100% 따르진 않겠다는 어떤 그런 의사가 표현된 어떤 그 군사 교전 행위라고 보는데 이 좀 사정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민간인을 살상하기 위해서 민간인 지역을 타격한 것은 아니다. 타격 지점에 우크라이나 군의 뭐랄까요, 그 군대의 어떤 행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군사 그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요인들이 밀집해 있을 텐데 이 정보를 입수하고 그 행사를 타격해서 군대에 어떤 그 뭐랄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타격을 했는데 그게 그 민간인 지역에서 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애꿎은 민간인들이 또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민간인 피해가 일어났다는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라든지 미국 정부 내지는 서유럽 정부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 원초적인 기초적인 본질적인 목적은 군사적인 타격이었다. 거기에 옛날 미국의 표현대로 따르자면 그 부수적인 피해가 나타나게 콜레터럴 데미지가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떤 군사적인 측면과 아니면 비군사적인 측면이 이게 가르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는데 이것도 바로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이 주는 그 뭐랄까요,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푸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트럼프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의지에 순순히 따르는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친구고 바로 즉각적으로 해줄 것이다. 나의 이 요구에 아니면 이 노력에 응답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잘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 휴전 관련해서는 어떤 진전된 것보다는 자꾸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나오니까 하여튼 근데 어쨌든 민간인에 대한 이제 공격들이 계속 빈번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그 미사일 하나가 엄청난 고가의 그 뭐랄까요, 그 군사 자산이고
이것을 그 낭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민간인을 상대로만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상당히 이게 뭐랄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를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지역에 그 타격을 가했다는 것은 너무 제가 볼 때는 그 뭐랄까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분석이고요. 현재전의 특성상 그리고 모든 전쟁의 속성이란 것이 군사적인 목적을 노리더라도 결국은 민간인 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비극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즘 일만 벌려놓고 수습도 못한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휴전 노력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사실 세상에 쉬운 게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에 휴전 협상만 놓고만 보자면은 사실 급한 쪽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그 뭐랄까요, 미국의 어떤 그 힘의 낭비를 줄이고 그 힘을 오로지 중국에게 투사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빨리 나서고 싶은데요. 이것은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고 푸틴의 입장은 사실은 또 다르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 푸틴 같은 경우는 일단 전쟁은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리한 상황에서 만약에 휴전을 하고 교전 행위를 그치게 된다면 사실은 유리한 것은 젤렌스키고 불리한 측은 푸틴일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선뜻 휴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사실은 내키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푸틴 대통령은 느긋하게 어떤 상황을 즐기면서 푸틴과 트럼프의 협상에 나서면서 더 많은 그 뭐랄까요, 그 이득을 취하려는 입장을 보이겠죠. 그래서 항상 뭐 협상에서 마찬가지지만 급한 쪽보다는 느긋한 쪽이 유리할 텐데 그런 어떤 상황을 극대화하는 그 생각을 하고 협상은 이렇게 느긋하게 하고 하지만 군사적으로도 계속 이 강공을 취하면서 협상에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려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긴 이 공습 바로 이틀 전에 트럼프의 특사와 푸틴이 회담을 했는데 그래서 바로 이틀 만에 이런 또 이 수미 공격 이걸 통해서 34명이 죽고 뭐 수십 명이 또 부상을 당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이 휴전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긴 하던데 그러지는 않은 걸로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물론 아무리 푸틴이지만 트럼프라고 하는 세계 최고 그 강력한 국가의 어떤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마 그 물밑에도 계속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주기적으로 아마 그 교전 행위가 이런 날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독일 차기 총리가 타우러스 미사일을 자꾸 이러면 우크라이나에다 주겠다 이런 어떤 협박을 한 그 계기도 이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미국이 빠져나가는 공백을 누군가는 메워줘야 되는데 그 공백을 메우는 이제 국가가 사실은 그 독일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력이 어쨌든 간에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고요. 또 하나 미국이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결국은 유럽에서 그 주도하는 국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주도권을 독일이 가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는 우호 관계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계속 주도권 다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독일의 신임 총리가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그 전에 보면 그 러시아를 상대로 강경한 발언을 하는 국가와 그 통치자가 바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의 어떤 발언들이 결국은 미국의 공백 상태에서 유럽의 주도권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이루어지는 일종의 그 집안 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집안 싸움하는 주체가 뭐 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일종의 어떤 경쟁이겠죠. 거기가 바로 이제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마크롱 대통령 내지는 독일 총리의 발언을 분석하면은 조금 더 실상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마크롱 대통령도 얼마 전에 무슨 미국 대신 해구산을 예, 뭐 유럽에다가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다 프랑스가 뭐 이런 예, 얘기했던 뉴스가 기억이 나긴 하는데, 예. 근데 지금 말씀대로 주도권을 벌린다라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뭐냐면 그 해봐야 예. 예전처럼 뭐 어떤 그 각각의 나라들이 서로 침공할 수 있는 아니면 영토를 넓힐 수 있는 예, 예.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EU에다가 연합국이고 맞습니다. 예. 주도권을 가져간다고 해서 득될 게 있나요? 글쎄요, 뭐 일단 그 독일과 프랑스가 원래부터 이제 경쟁하는 관계였긴 했는데,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그 주도, 그러니까 그 유럽 연합에도 어떤 장관들이 있고 총리가 있고 의회가 있을 텐데 여기서 어느 나라가 그 뭐랄까요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가가 유럽 연합 전체의 정책을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럴 때 독일과 프랑스가 이렇게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권력 핵심에 아무래도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식의 주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뭐 무력된 충돌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치열한 어떤 수싸움이라든지 지분 싸움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 이 러시아 군대 내에 그 북한군이 예. 파병이 돼서 함께하고 있다. 예. 이제는 뭐 너무나 다들 알고 있는 뉴스이긴 한데 처음에 예. 참 믿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국군 수백 명이 러시아 군대 내에 있다. 예. 이걸 또 폭로하면서 예. 진위 여부가 좀 논란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떤 상황입니까? 글쎄요, 일단 그러니까 용병이겠죠. 돈을 받고 그 외국인이 와서 싸워주는 것일 텐데 사실은 이 용병이라 그러니까 돈을 받고 싸우는 외국 군인은 러시아에도 있었고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3년 동안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 중에서도 아주 개인 자격으로 참전한 경우도 적지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중국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용병은 늘 있어 왔다. 그래서 이제 그게 중국인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인이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가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이 프로파간다의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기에 몰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어떻게든 간에 나라 안에 그리고 나라 밖의 여론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로 던지고 본다고 하는 표현이 있을 텐데요. 그런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중국에서는 뉴스들 보면은 중국에서 SNS를 통해서 그 러시아 군대에 입대하라는 그 용병으로 월급이 뭐 보니까 뭐 350만 원 뭐 이런 식의 그 영상들이 지금 뭐 조회수가 상당히 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중남미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의 젊은이들이 그런 SNS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뭐 러시아 측이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측에 가서 용병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중남미가 아니라 이게 중국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이목을 끌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하긴 뭐 러시아하고 중국 정부는 이거 일단 부인을 한 걸로 나오는데 글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홍보전이 워낙 복잡하고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아이고 뭐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쟁 관련 뉴스를 보실 때 뭐랄까요 우리 소스라고 하죠. 어느 측에서 제공한 정보이냐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사도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내지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나온 것일 텐데 그러면은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기사를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영국 국방부발 소스도 조금은 걸러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중국인들이 SNS를 통해서 개인 자격으로 막 용병으로 참여했다 이러면 예, 뭐 예. 상관은 없겠는데 예. 개인의 선택들이니까. 예.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 중국군이 거기에 예. 그 용병이라는 형태가 됐든 뭐 예, 어쨌든 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국제법상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후폭풍이. 아마 그러겠죠.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용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 정규 군인이 어쨌든 간에 개입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국 정부는 사실은 다른 면에서는 이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네. 적어도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절대 중립을 견지해 왔고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내지는 전쟁을 평화롭게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 정규군이 만약에 개입을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당장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만약에 좀 더 어떤 그 사실에 부합하는 어떤 그 정보라고 하면 미국이 또 입장 발표를 했겠죠. 예, 맞습니다. 아직은 예, 지켜보고 예. 있는 거 보면은 예, 예. 아직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그 홍보 전략이지 예, 예.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와 연관된 부분까지는 살펴보자면 불과 석 달 전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은 네. 강력하게 북한군 개입,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선에서의 어떤 교전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을 조금 더 깊이 이 전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써왔는데 그 대상이 이제는 또 중국으로 바뀌어서 중국이 개입을 했으니 다른 나라들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특히 아니냐.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한 일환으로서 중국 군인의 존재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실을 접할 때 정보를 제공한 측이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했는가를 살펴봤을 때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지금 절박한 위치에서 모든 가능성을 지금 타진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한때는 대한민국 정부였었고 대상이 네. 지금은 중국을 매개로 한 국제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하여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야멸차게 무슨 뭐 지하 자원을 다 내놓으라, 예, 예. 또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주겠다, 전쟁을 하는 너희가 잘못이다,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거 실제로는 미국의 대리전 아니었어? 그런데 왜 미국이 이제 와서 저런 식으로 발을 빼지? 예, 예.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국가적 예, 또 예. 이해관계 때문에 뭐 이게 시작된 전쟁인데 예, 예.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 미국 정계에서 이른바 야생마 같은 존재인가. 매버릭, 어떤 목장에 소속된 말이나 소가 아니라 네. 이렇게 자유롭게 뛰노는 그런 야생마 같은 야생소 같은 존재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눈여겨 보신 분이라면 좀 특이한 현상이 아마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시 일가라든지 네. 아니면 뭐 체니라든지 또 몇몇 인물이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에서 공화당 계열의 보수주의적인 정치가들, 거물들이 현직이든 퇴직이든 그런 분들이 오히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반대편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요. 적어도 미국이 양당제 국가로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정에서는 서로 대립하고 정책적인 어떤 갈등을 보이지만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큰 차이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일관된 어떤 대외 정책, 국제 전략이 있었고 여기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실은 의기투합을 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는 완전히 그런 미국의 전통적인 대외 정책을 깨는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의 힘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투사해서
그 국제 분쟁 지역에 개입을 해서 미국의 뭐랄까요 사활을 그러니까 사활이 걸린 국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상당히 그 많은 힘이 소진되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전 세계의 모든 분쟁 지역에 미국의 힘을 투사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힘을 깎아먹는 행위다. 그래서 몇몇 집중적인 지역만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손을 떼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당시 그 미국의 그 보수적인 그 주류 세력의 눈에도 너무 위험하게 보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 그만큼 그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이전의 미국 그 대외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질적인 차이를 네.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까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믿고 따르고 지원을 기대했었는데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단지 미국의 대통령이 갈렸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힘을 투사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은 사실은 동북아시아, 중국을 견제하는 그쪽 전선이고 나머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그 의미가 없는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일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발을 떼서 힘을 아낀 다음에 그 힘을 동북아시아에 투사하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트럼프라는 인물의 정치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직격탄을 맞은 국가가 바로 우크라이나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부패한 예. 그 어떤 정치인 그다음에 예, 예. 부패한 세력들 예, 참 예. 뭐 엄청난 서방의 지원을 뭐 다 뒤로 빼돌린 예, 예. 이런 부패한 집단으로 생각하는 예, 예. 그런 시각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미국 국내 정치하고도 아마 연관된 일일 텐데 사실은 뭐 이 러시아도 만만치 않게 부패가 심한 나라긴 하지만 그 러시아를 몇 단계 뛰어넘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부패 구조는 워낙 유명했고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그 나토에 가입하겠다, 유럽연합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그게 사실은 쉽게 진전되지 않은 이유가 나토라든지 유럽연합에 가입할 때 그 국가의 그 부패 지수를 보거든요. 네. 그 부패 지수에 사실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제동이 걸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심했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미국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아마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돈 세탁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이 개입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쉽게 말하면 폭로하고 까발리게 되면은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었던 네. 그 민주당의 정치 세력을 상당히 그 크게 그러니까 타격을 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그 뭐랄까요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세금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돈을 착복했다. 아니면 제대로 그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 중간에 샜다. 이런 것을 밝혀내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정적들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미국 내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려서라도 우크라이나의 부패를 강조하고 여기에 연관된 미국의 어떤 관리라든지 정치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과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시각과 관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한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이제 주류 언론을 믿으면 안 된다. 아, 예, 근데 이러한 시각들도 있던데 예, 예. 어떻습니까? 진실은 항상 숨겨져 있다. 예, 예.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은 제가 뭐 원론적인 얘기일 텐데요. 이 어떤 그 언론이란 것은 이 반영이라기보다는 반영을 하면서도 일부는 그 어떤 자기의 주관적인 시각을 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요새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데 그런 주류 언론의
그 보도를 걸러서 들어야 된다.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 평시에도 사실은 어떤 뉴스를 걸러 들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더더군다나 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엄청난 이 뭐랄까요 그 오정보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걸러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전쟁 관련 그 격언이 있는데요.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항상 진실이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한 그 보도나 언론은 항상 그 진실이 감춰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그 뭐랄까 소스 한번 챙겨 보시고요. 네. 그리고 어디서 나온 예, 이게 날마 정보냐. 챙겨 보시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측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뭐랄까 효과를 그 뭐랄까요 저기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보를 수합하면은 그래도 아무리 그 뭐랄까요 그 오정보와 거품이 끼어 있는 기사에서도 진실을 찾아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전쟁이라는 건 정말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이긴 한데 예. 이것이 이제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모든 방법은 다 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냉철하게 예.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러한 시각을 갖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여러 가지 관점 한번 짚어봤고요. 상명대 류한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